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105회입니다. 105회이고요. 자, 회사 코드는 1050번 105회 서희전자에 대한 우리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회 기출문제이시고요. 자, 서희전자 1050번이고 회계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세무 1급이시고요. 회사 코드는 1050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서희전자 22년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1번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월 25일이고요. 당사는 제품인 컴퓨터를 성희에게 납품하고 총 대금 1,1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잔액은 외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는 날짜가 08월 2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입니다.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 되겠고요. 맞죠? 1,000만원에 부가세가 100만원. 수량 단가는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성희. 그리고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다 그랬죠? 500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니까 네,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최강의 주식 장부가는 1,500만원이고 전부를 2,00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주식 관련 처분 비용 1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랬는데요. 우리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맞죠? 그런데 누구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처분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팔았다. 다시 바꾸면 처분가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처분이익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에다가는 플러스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다가 조금 잘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8월 31일 날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08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게 되고 우리 장부가는 1,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보통예금이 들어올 건데 보통예금이 원래는 2,000만원에서 어떻게 됐죠? 수수료 1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들어왔으니까 1,998만 5천원이 들어왔나요? 네. 그래서 보통예금은 1,998만 5천원만큼 1,998만 5천원만큼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 498만 5천원만큼의 양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당사는 미국의 아마존에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은 4만 달러이고요. 15일날 계약금 4,000달러를 외화로 수령하고 선적일인 9월 30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통예금 외화 계좌로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외화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무상에서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얘를 조금 위로 올려놓고, 자, 우리가 이제 얘는 조금 지울게요. 자, 일단 우리가 수출을 한 금액은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선적일 기준환율로 그러면 4만 달러에 우리는 곱하기 환율이 9월 30일 적용 환율입니다. 1,200원. 그러면 4,800만 원만큼의 매출을 하게 됐죠. 그쵸? 4,800만 원만큼 매출을 하게 됐고, 문제는 이 선수금인데 선수금을 환가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바꾸면 환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꿨어야지 되는데 현금으로 안 바꾸고 그냥 외화 통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제 환가를 안 했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을 지금 우리 답안에는 세무사에서 발표된 답안에는 선수금이 480이다 라고 나왔는데 480만 원이라고 선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선수금은 400만 원 생겼는데 480을 없애게 되면 마이너스 480을 하게 되면 선수금 마이너스 80만 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실제 실무상에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우리 이전 거래의 선수금 회계 처리, 그러니까 선수금을 예를 들어서 9월 15일 날 우리가 차변의 보통예금 그러면 1,000원씩이니까 40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400만 원이다 라고 회계 처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늘 거래는 1,200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오늘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480으로 처리를 하고, 이 보통예금의 금액을 보통예금의 400만 원인데 얘를 480으로, 선수금의 금액을 480으로 수정하는,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지금 현재 상에서는 480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80만 원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되 시험 답안은 지금 뭐 외환 차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환 차손도 솔직히 쓰실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쓰실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환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가 이전이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사용 불가해요. 사용 불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조금 난해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전 거래의 보통예금 거래를 480으로 그냥 전표를 수정을 해주는, 현재 아직 환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해주는 방식이 조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09월 30일이 되겠고요. 유형은 수출, 그 다음에 뭐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4,8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4,8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아마존닷컴에 공급을 했고, 영세율 구분은 수출을 했으니까 1번이 되겠죠? 그쵸? 영세율 구분은 1번이 되겠고, 분계는 혼합이 됩니다. 제품 매출은 4,800만 원, 차변에 선수금 480이라고 쓰되, 이건 전제가 뭐라고요? 이전 거래의 선수금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 거래의 선수금을 수정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이 4,32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요거는 실무하고 지금 현재 문제의 거리감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전 거래의 선수금을 수정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고, 만약에 수정을 안 한다. 그러면 얘는 400만원이 되겠죠. 400만원이 되니까 마이너스 80만원만큼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다 외환 차손이다 라고 처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외환 차손으로 처리하는데, 이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 아시겠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환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 차손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삭제를 하고 이전 거래의 선수금을 수정해 주신다라는 전제 하에 얘를 48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혹시 9월 15일 날 선수금 거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금액들을 480으로 수정해 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태클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가를 했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덜 할 텐데 환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문제들도 조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70%를 상환하였다. 70%를 상환하였고 상환대금으로 6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5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지 되는 거는,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자, 얘는 이제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채의 상환인데, 사채의 상환에 일부 상환이에요. 지금은. 사채의 일부만 상환을 했을 때. 그러면, 문제는 일부만 상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상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각을 상환액에 비례하여 상각을 해주셔야지 된다. 요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70%를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500만원에 70%인 350만원만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시려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 날짜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사채로 들어가서 보시면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항상 이렇게 대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걸 항상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0월 12일이 되겠고요. 사채의 70%를 상환하니까 차변에 사채 70%니까 7천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7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이 소멸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대변에 상환대금은 보통예금으로 6천만 원만 지급을 하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350만 원만큼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이 1350만 원이 생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일부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은 항상 상환액에 비례한 금액만큼만 상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잔액은 여러분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고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니까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인데 자, 문제 보시면 서희전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수정신고. 법정 납부기한은 7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에 수정신고 1차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7월 25일서부터 8월 4일까지의 가산세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가산세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기 확정신고서 정기신고한 내역은, 당연히 자동으로 다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고, 문제는 정기신고 시 누락한 자료에 대해서, 이 누락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해 주셔야겠고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우리 무조건 가산세, 2천만원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1%. 알고 계셔야겠고요. 종이세금계산서 수치는 가산세 따로 없어요. 고정자산 매입한 금액에 200만원을 넣어주시고 매입은 세액도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매출은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지만 매입은 세액이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겠고요. 법인카드 사용액 일반 550이니까 500만원에 50만원이 되겠죠. 500만원, 50만원인데 사용액 전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며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이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와 식사했으니까 접대비죠. 그럼 접대비 20만원은 불공에 해당하니까 이 금액은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넣고 불공에서 빼면 안 되냐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넣고 불공에서 빼시면 안 돼요. 불공은 무조건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예요. 지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자체로 무조건 일반 전표에다가 넣어주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안 들어간다. 자, 부당하게 누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기 확정이라 그랬나요? 1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1회차로 들어가시게 되면 정기신고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정신고 금액에 있는 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화면을 조금 옆으로 옮겨놓고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 있는 자료를 조금 보면서 입력을 같이 한번 일부러 오늘 그래서 이쪽 옆으로 옮겨봤어요. 자, 일단 누락된 자료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2천만원이니까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 있는 게 원래 1억 원이 나와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2천만 원은 여기다 넣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가산세에 가셔서 탭 눌러 주시면 가산세에 미발급 가산세 1%입니다. 원래.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1%니까 20만 원. 근데 지연 발급이 1%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준 것도 계속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발급에다가 쓰셔도 틀린 것은 아니다. 미발급에다 쓰실 때는 반드시 종이로 발급한 건 1%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종이세금계산서 수치 매입. 그래서 매입의 고정자산 매입. 그러면 11번이 되겠나요? 맞죠? 네, 그래서 11번에다가 200만원에 20만원 부가세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옆에 화면이 나와야 될 곳이 가면 계속 이렇게 창이 계속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작성 방법이 자동으로 뜨니까 그냥 창 닫아주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사용액 500인데 500에서 20만원만큼은 빼주셔야겠죠. 그쵸? 20만원만큼은 빼주셔야 되니까 480만원만큼 우리 14번이죠. 그쵸? 그 밖에 공제 14번에서 탭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신용카드 그 밖에 공제의 일반 매입에 우리는 20만원을 제외하니까 얼마예요? 480만원에 48만원만 우리가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는 매출세액이 그래서 200만원이 늘었죠. 자, 이제 얘에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락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매출세액이 200만원이 늘었어요. 200만원이 늘었고 매입세액은 우리 보니까 자 2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48만원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68만원만큼이 매입세액이더라.
자, 그러면 68만 원을 뺀 나머지, 그러면 납부세액은 우리가 132만 원이 미납세액이 되겠죠. 그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 그러면 이 납부세액 132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이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곱하기, 우리는 가산세 계산을 하실 때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 있고, 신고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겠죠. 영세율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우리는 아까 문제에서 부당하게 누락된 것이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하고요. 일반 과소신고, 그래서 곱하기 0.1, 10%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 감면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감면은 지금 현재는 90% 감면을 받아서 0.1이에요. 0.1. 90%를 감면 받으니까 나머지 10%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0.1. 그러면 13,200원만큼이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면율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감면율.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과소신고일 때 1개월 이내이면 일반 과소신고 90%를 감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10%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이면 75%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25%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게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곱하기 0.1 곱하기 0.25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니까 90% 감면 이렇게 0.1 이렇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50%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쨌든 132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날짜를 원래 신고일하고 수정 신고일을 입력해 주시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다시 가산세에 우리가 탭 누르셔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반 과소신고 132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1 곱하기 0.1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0.1 두 번, 그러면 13,200원만큼이 나올 거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132만 원에 대해서 당초 납부기한은 2022년 7월 25일 07월 25일, 그리고 수정신고기한은 우리가 2022년 08월 04일이 됩니다. 그래서 10일간 미납일수가 나왔고, 확인해 주시면 2,904원만큼이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조금 중요하고요.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 유튜브에 아마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라고 하는 게 고등부로 제가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수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서 끝났고요. 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뭐만 한다?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이라는 걸 한다. 그럼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구입 내역이 나와 있지만, 토지는 재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렇게인데, 우리가 이제 이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조금만 올려놓고 재계산 하실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만 우리가 또 그러니까 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에 쓰는 부분들만 우리가 재계산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세사업의 증감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할 때만 5%만 초과할 때만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체감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체감률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건물하고 구축물은 체감률이 5%예요. 그러면 다시 바꾸면 체감률이 5%란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가 부가세 한 기에 5%씩 체감을 하니까 1년이면 1기, 2기 두 번이 지나가니까 1년에 10%의 체감을 한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10년간 이 재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1년에 50%의 체감을 하니까 이 얘기는 2년간 우리가 재계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2020년에 취득했고 그럼 2030년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계장치는 21년에 취득했으니까 23년까지. 그 다음에 비품은 20년에 취득했으니까 22년까지. 그런데 자, 우리는 20년 10월 그러니까 비품의 경우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비품은 2020년 2기에 취득했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 2기, 2021년 1기, 2기 이렇게 지금 그러면 3번이 지났죠. 그리고 2022년 1기 그러면 4개의 기가 지났죠. 4개의 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재계산이 끝나버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오늘은 2기 확정 과세 기간이니까 2기 확정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기에 해당하니까 비품은 2기, 1기, 2기, 1기 4번의 과세 기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2년간만 재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비품은 취득일자가 20년 2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재계산 기간이 다 경과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무시하시고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이렇게 이제 21년과 22년의 공급가액 21년 2기에는 면세사업의 비율만 보시는 거예요. 면세 전체 5억 중에 3억이니까 60%였죠. 그쵸? 면세사업의 비율이 60%였다가 22년 1기 때는 100%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00%가 됐으니까 우리는 재계산을 한번 했겠죠. 그리고 100%에서 다시 이제 전체 10억 원 중에 6억 원이니까 60%가 됐으니까 우리는 직전과세 기간에 공급가액하고 이번 공급가액하고 100%에서 이제 마이너스 40%가 줄었죠. 그쵸? 마이너스 40%가 줄었기 때문에 재계산이라는 걸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자, 우리는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재계산. 그러면 첫 번째 건물입니다. 건물 아니요, 해당 제와의 데이터는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제와의 매입세, 건물의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고요. 취득 연월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취득 연월. 그래서 2020년 01월입니다. 그래서 경과된 기간은 5개의 과세 기간이 지나갔고, 그리고 자, 면세사업의 공급 비율을 계산할 건데 단기의 총공급가액, 이 단기의 총공급가액은 여기에 있는 단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합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되겠죠. 그쵸? 10억 원. 10억 원이 되겠고, 그 중에 면세의 공급가액은 6억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우리가 얘가 칸이 너무 좁아서.
직전과세기간은 총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은 총 공급가액이 4억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4억 원이죠. 그쵸? 그래서 총 공급가액이 4억 원, 면세 공급가액이 4억 원. 그러면, 증가 감소 비율이 마이너스 40%. 그래서 마이너스 40%라고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600만원만큼의 세액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제 기타 자산은 우리 여기 있는 기계장치. 기타 자산, 아니요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기계장치 500만원이 되겠고, 취득연월은 2021년 05월입니다. 경과된 기간수는 3이고, 공급가액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원만큼을 환급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것만 재계산이라는 걸 해준다. 면세사업의 증감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할 때만 우리가 재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체감률이 건물과 구축물은 5% 10년간 재계산할 거고, 기타 자산들은 2년간 재계산을 해줄 거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기간을 써보세요. 써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로 내려갔고요. 결산 문제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를 열어 두시고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12월 31일 날. 자, 당사는 10월 1일 회계부서 직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영한 결과 6%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고 3개월분의 이자 수익이 입금되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할 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니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죠.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 안에 3개월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3개월분이니까 2천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6%. 6%. 그러면 2, 6, 12, 120만원이 되나요? 120만원. 그러면 곱하기 3 나누기 12. 그쵸? 네. 그러면 30만원만큼이 이자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회계 처리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0만원만큼 늘었을 거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자 수익이 입금되었다. 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 개정 과목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다 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쓰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 입금됐고 이자 수익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써주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자 수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부의 외상매출금은 해외 거래처인 긱스와의 거래로 인한 외화 외상매출,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매출금 계정이라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계정. 거기에는 외화 외상매출금 10,000달러가 있었고 거래 당시는 1,200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1,250원. 결산일 현재 1,250원이 됐으니까 50원만큼이 올라갔죠. 그럼 50원이 올랐으니까 50만원만큼의 외상매출금이 늘어났죠. 네, 이것도 뭐 자주 풀던 문제니까 차변의 외상매출금 긱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 해야 돼요? 외화 환산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항상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로 나오면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2월 31일 결산 마감 전 개발비 잔액이
1200만원 개발비 무형자산에 1200만원이 있었으며 22년 7월 31일에 취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 7월 31일을 우리는 7월부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7월 31일일 때 7월 달을 넣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7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할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취득원가는 1200만원이고요. 1200만원에서 우리는 나누기 5를 해주시게 되면 5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나오죠? 240만원. 240만원만큼. 그런데 우리는 7월서부터 사용을 한 거니까 6개월 썼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6 나누기 12.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20만원만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20만원만큼의 개발비를 상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무형자산 상각 분개를 하시면 그냥 전표에다가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 뭐 120 그리고 뭐 대변에 개발비 뭐 120 이렇게 분개를 손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 다음 문제를 살짝 보니까 어쨌든 결산자료 입력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액만 120만원이다 라고 체크만 해두시고 잠시 후에 결산자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 나왔어요. 기말재고자산 재고자산 일반 전표 메뉴야 결산자료 입력 2개를 다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수량 중 40%만 정상적이다. 다시 바꾸면 우리가 10,000개가 있었는데 9,800개가 됐으니까 우리는 200개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인 80개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120개는 비정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거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건 회계 처리. 왜냐하면 기말을 작게 적을 거기 때문에 기말을 실제 수량을 적게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비정상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시가가 더 커졌으니까 저가법이니까 우리는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낮은 단가 1,000원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0원이니까 120개니까 12만원만큼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2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제품 적용 8번 타계정 대체로 12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감모 손실에 대한 것은 감모 손실은 우리가 타계정 대체하셔서 비정상 감모만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비정상 감모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잊지 마셔야지 될 게 아까 개발비 밑으로 내려가시면 개발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개발비에다 그냥 120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회계 처리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을 쓰실 때 여기에 타계정 대체 12만원이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얘에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은 이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열어두셨으면 전표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여기에 12만원이 들어오게 돼요. 대신에 우리가 손으로 입력한 개발비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품 재고액은 실제 재고액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량은 9,800개니까 단가 1,000원씩 계산을 하시게 되면 980만원만큼이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980만원이 제품 재고액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표 추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붕괴돼서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굳이 결산을 들어가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가 조금 줄겠죠?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고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팀 과장 윤서준, 주민번호도 나와 있고 입사일이 22년 1월 5일입니다. 사원 등록을 하고 수당 공제 등록을 하여 7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7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한편 윤서준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로서 최초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매월 급여 입력에 반영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특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15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이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간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감면율은 90%를 감면을 해줘요. 아시겠죠? 90%를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령자가 있어요. 고령자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공제를 해주는데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의 70%를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도 3년간 70%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출산 뭐 이런 걸로 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여성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3년간 7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뭐 어디 교재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지금은 아마 윤서준이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90%의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면 기간이 5년간인데 5년간이라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우리가 감면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면 지금 이걸로 하면 되겠다. 1월 5일에 입사를 했죠. 1월 5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5년을 더하면 27년 1월 5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1월의 말일까지, 그래서 1월 31일까지를 우리가 감면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조금 해 두시고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원 등록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원 등록,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사원 등록에 자, 일단 우리는 코드 번호가 101번이 되겠고요. 윤서준 주민번호 사용을 할 거고요. 89063011234553 입사 전월일은 2022년 01월 05일이 되겠고요. 내국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니까 기본적인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이 나와 있고 부양가족이 나와 있고 자 국외근로가 있다 보니까 국외근로 1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국외근로수당은 중국 소재한 지점을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다 그랬으니까 국외근로에 대해서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근로는 우리가 쓰는 게 100만원하고 300만원인데 300만원은 원양어선하고 해외 건설 노동자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고요. 그냥 단순 국외에서 근무한다 라고 하게 되면 월 100만원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부양가족 별도의 소득 금액은 없다라 그랬으니까 우리 배우자랑 자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이유나 주민번호고요. 90121224511116 해서 배우자 소득 없으니까 그 다음 자녀 윤아준 200-301-3021-410 해서 두 살이고요. 자, 우리 여기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7세 이상, 20세 이하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니까 신경을 따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까 이 위에서 감면 신청을 하였다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추가사항에 가보시면 추가사항에 가보시면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면 나이는 만 33세라고 나오고 감면율이 99%라고 자동으로 나오죠. 이 나이에 맞게끔. 그 다음에 감면기간은 입사일부터 2022년 01월 05일서부터 감면기간은 5년이 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2027년 01월 31일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입력받게 되고 소득세 적용률은 100%를 적용받는다라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소득세 적용률은 100%를 적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설정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게 끝났고요. 사원 등록이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일단 우리 먼저 수당공제부터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당공제로 들어가셔서 수당공제에 자, 우리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하고 월정액과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여비 따로 주지 않고요. 그럼 비과세 맞죠? 회사는 정액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물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고요. 국외근로수당은 중국에 소재한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직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월차도 없고 식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 비과세 맞고 야간근로수당이 없으니까 부. 자, 그 다음에 비과세에 우리는 국외근로수당 F2 누르셔서 국외근로수당을 치시면 100만원 비과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만원 비과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여부는 우리가 학자금 상환을 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 다음은 급여 지급일은 7월분이고 지급일은 7월 25일. 그래서 07월이고요. 25일 날 우리는 윤서준이에 대한 기본급 450, 그 다음 식대가 20, 자가운전 30, 국외근로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서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확인하시면서 국민연금은 202,50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157,270원, 장기 요양보험료 19,290원 나오고요. 고용보험료 42,300원.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자동 산출된 금액을 사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급여 자료 입력을 일단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 다시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7월 분에 대해서 엔터 들어가시면 이렇게 21,410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냥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원천 저장을 해야 우리는 채점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배당 소득자 관련 정보, 그래서 김세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드번호 101번으로. 그 다음에 1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니까 5,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500만원만큼의 배당금을 받으면 되겠죠. 9월 1일날 이사의 결의로 중간 배당을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결의일하고 지급일이 같은 그래서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먼저 우선 어디를 먼저 가야 하겠죠?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먼저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 창을 조금 닫아볼까요? 다. 자, 그럼 우리 메인 화면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는 데로 가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자 등록에 우리는 코드번호 101번 김세무 거주자고요. 소득 구분은 배당 소득이니까 F2 누르셔서 배당 치면 내국법인의 배당 분담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80111110123442 342인데 네. 80111110123442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뭐 생년월일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19801111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실명 구분은 당연히 주민번호를 썼고요. 실명이고요. 개인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기본 정보는 등록이 다 끝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에서는 우리 지급 연월일이 9월 1일이라 그랬죠? 그쵸? 9월 1일, 09월 1일. 소득자는 F2 눌러서 김세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우리 처리하실 거는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만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율은 이자와 배당소득,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입니다. 이건 외우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입니다. 그래서 70만원만큼을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마감까지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신고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자, 얘를 일단 좀 내려보고 보시면 귀속은 10월이고 지급은 11월입니다. 기타 소득이고 42번에 6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월로부터 2월 된 미환급세액 30만원을 충당하기로 한다. 전자신고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 이거를 하셔야지 돼요. 납세자 자진신고 그 다음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귀속월은 10월부터 10월, 지급은 11월이고 11월,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A의 42번에 600에 120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환급세액도 30만원이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감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감. 그러면 신고서 마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전자신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전자신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천 전자신고 확인.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인 구분을 아까 뭐라 그랬죠? 납세자 자진신고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급기간은 얘는 지급이니까 11월입니다. 11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작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확인. 비밀번호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1425, 1425 뭐 이렇게 1425, 1425 뭐 똑같이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성공적으로 암호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 첫 화면은 그냥 그림이에요.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숨겨진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단 찾아보기. 그러면 C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오늘 날짜로 파일이 있게 돼요. 열기. 그러면 전자 파일이 열렸고요. 화면을 제일 아래로 내리셔서 순서대로 형식 검증하기 1425, 1425. 네, 저는 1425로 처리한 거니까.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눌러주시고, 내용 검증하기,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그래서 전자 파일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순서대로 천천히 버튼을 한 박자 한 박자 쉬시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닫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자신고까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부가세, 우리 소득세까지의 문제를 다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문제 5번. 덕산기업으로 이제 회사 코드 변경해 주셔야겠고요. 1051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조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회사 변경 해주시고, 덕산기업 1051번 덕산기업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결산서상 수익금액, 공사 수익금액에 대한 수익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익금액,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익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제품 판매의 누락, 그래서 220만원에 원가 200만원짜리 누락이 있었으나 손익계산서에 반영 못했고, 대신에 부가세 신고서는 수정 신고는 적절하게 처리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풀으려면 과세표준 내역이 있어야지 되니까 사업상 증여 700만원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위에서 조정을 해주는 요 금액만큼을 또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이니까 404번 제품 매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액은 결산서상 수익금액 25억 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출이에요. F 누르셔서 공사 수익금 해서 1억 7,820만원입니다.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그래서 제주도 지하철 공사를 여기다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명은 제주도 지하철 공사, 도급자는 제주도 도지사, 도급금액은 총 2억 원이 되겠고요. 해당 연도 말 공사비 누적액 그냥 그대로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 예정비는 1억 원이라 그랬으니까 총 공사 예정비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률이 80%고 그래서 1억 6천만 원만큼의 매출을 잡았어야 하는데 정기말 수입 계상액은 우리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잡았고 그러면 우리는 1천만 원만큼의 우리 조정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조정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결산 시 제품 판매 누락이 있었으니까 제품 판매 누락 22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셔서 매출 누락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은 220만 원이고 대응 원가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신 후에 다시 이제 수익 금액 조정 계산서로 오셔서 보시면 금액 차이가 1000만 원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20만 원 기타 수익 금액이 가산 조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사 수익금은 알아서 들어오지만 제품 매출이 누락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등록이라는 걸 해주셔야겠죠.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공사 미수금 과소, F4 눌러서 공사 미수금 과소 계상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1000만 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매출 누락 220만 원에 대해서 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 과소 금액이 200만 원만큼 얘도 마찬가지 유보 발생하였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각각 일단 조정 등록을 마쳐 드렸고요. 조정 등록을.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일단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열어주시고 우리는 경비율 코드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품 매출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452122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건설업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기준 경비율 코드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을 검토를 할 거예요. 그쵸? 부가세 신고된 거 타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앞에 있는 입력 내역이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사업상 증여 시가 700만 원만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면 양수로 입력하고 포함되지 않았으면 음수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진행률 차이를 우리가 1000만 원을 플러스 조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작업 진행률 차이를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 200만 원, 220만 원에 대해서는요. 얘는 부가세 수정 신고를 했죠. 수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는 따로 차액 검토표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1번 문제를 다 풀이를 하신 상황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전기 자본금 조정 명세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 연도를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게 전기분이니까 전기분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우리는 기말잔액만 필요해요. 무조건. 기말잔액만. 이게 2월 돼서 넘어온 거니까 전년도에 기초 증감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리고 전기분 성급비용 50만 원은 단기에 보험기간에 만기가 도래하였다. 이미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란 얘기는 플러스 유보 발생하였다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간이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이제 마이너스로 유보 감소. 그래서 송금 산입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로 돼 있다는 얘기는 입금 산입에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이게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화재 보험료 내역인데 보험료 본사, 공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성급비용 계상은 공장 것만 1,500만 원을 행해놨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급비용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비용 명세서 일단 단기분을 순서대로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분을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급보험료고요. 거래 내용은 본사 거 먼저 거래처는 본사의 거래처는 한화보험이고요. 시작일은 2022년 07월 01일 2023년 06월 30일까지 지급 총액은 6천만 원이고요. 회사는 성급비용을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장보험료 삼성보험. 그 다음에 기간은 2022년 09월 01일서부터 2023년 08월 31일까지 지급금액은 9천만 원인데 회사가 1,500만 원을 성급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금액 계산은 다 끝나신 상태이시고요. 단지 이제 조정 등록 들어가실 때 우리는 아까 정기분 자족표에 있는 게 만기가 도래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조정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 자족표의 양수는 이쪽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없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전기 성급보험료 50만 원에 대해서 유보 감소 처분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성급비용 과소계상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별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조정 금액을 따로따로. 그래서 첫 번째는 선급보험료 본사. 그래서 2,975만 3,424원 만큼 유보 발생 시켜주시면 되겠고, 성급보험료 공장 4,491만 7,808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그랬고요. 전기 2월 대손충당금은 1,5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 600만원.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대손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의 설정액은 450을 설정을 했고 기말의 충당금 잔액은 1,750만원입니다.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3억 원, 외상매출금 3억 원, 그 다음에 단기 미수금은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이 미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액 잔액이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700만원이 남아있으며 이는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유보 감소시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란 얘기예요. 대손 요건은 아직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란 얘기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한번 그냥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조금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손 충당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일단 첫 번째는 8월 16일 날 상계 처리된 게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08월 16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인이 되겠죠? 그쵸? 네. 시인. 그래서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문제는 여기 있는 이 700만 원이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아직도 계속 부인이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에 우리가 얘를 좀 내리고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 채권의 장부 금액은 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전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부인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 부인 누계액으로 그대로 7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총 잔액은 3억 70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의 잔액이 있다 그랬으니까 미수금 2,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대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대손 충당금 조정인데, 자, 장부상 기초 충당금,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환입액은 없었고요. 그 중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 이거 아까 여기에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부인 누계액은 600만 원이었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보충액은 무조건 어떻게 쓰시라 그랬죠? 장부상 금액에서 여기 있는 11번을 무조건 빼주시면 됩니다. 단기 대손금 상계액. 그래서 1,500에서 200을 빼주시면 충당금 보충액은 1,300만 원이 되겠고요. 회사 환입액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은 우리 단기의 대손 충당금 설정액 450만 원. 그러면 우리는 60만 원은 전기분에 대해서 환입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가 1,418만 원만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F4 누르셔서 그냥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418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유보 발생. 그리고 또 F2 눌러서 F4 눌러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 감소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종료 눌러주시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계속 룰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여러 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총계, 자본, 납입자본금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단기에 상환된 차입금은 없고 우리 이자 비용 나와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 주셔야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 주시게 될 거고요. 자, 대표이사의 김세무의 가지급금 자료. 그래서 21년 10월 1일이라고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자, 프로그램 다시 항상 여기 있는 거랑 맞춰 보세요. 그래서 22년 12월 31일이니까 이거 전년도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에 6억 원을 대여해 갔고요. 대표이사 김세무의 전기 2월 가수금은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전기 2월이고 얘도 전기 2월인데 얘는 가지급금이고 얘는 가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따로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부동산 내역은 전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21년이니까 맞죠? 전년도에 토지 취득 3억 원에 취득을 했고 취득세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과고가로 비용 처리하였으며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처리되어 있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의 포함. 그러니까 토지의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무관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 업무 무관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죠. 토지. 그러면 21년도이기 때문에 날짜는 1월 1일. 1월 1일 전기 2월 1번. 그래서 금액은 3억 5천만 원만큼이 우리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가지급금, 가수금의 적수가 있으니까 가지급금도 마찬가지 1월 1일 날 전기 2월이고 금액은 개인주택구입자금으로 6억 원인가요? 네.
6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요. 가수금도 01월 01일 전기 2월이 되겠고 1억 원만큼의 가수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수계산이 자동으로 다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이 적수계산을 이제 지급이자 계산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이자 계산으로 가지고 갈 때 여기에 있는 내역들을 조금 확인을 해가면서 비고의 내역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자율 8%, 지급이자는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은행의 국민은행 이자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인 1,500만 원 이자 지급한 게 있는데 얘는 건설자금 이자라 그랬죠. 그렇죠? 건설자금 이자니까 건설자금 이자에 1,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의 2,000만 원은 금융 어음 할인료. 그랬으니까 어음 할인이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자 지급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 4,000만 원에 대해서 은행 이자니까 또 이것도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자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 그랬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다가 3,0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송금불산이 처리되는 게 자동으로 금액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금액이 나오고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발생 처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은 우리가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등록에 들어가면 또 대신에 도와줍니다. 도와주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F4 눌러서 지급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줄 겁니다. 그래서 4,490만 5,660원 만큼을 기사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또 F4 눌러서 채권자 불분명 여기 옆으로 이렇게 조금 늘려보시면 원천징수 제외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게 됩니다. 3,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F4 눌러주시면 건설자금 이자 없네요. 없으면 그냥 밑에다 써주시면 되죠. 건설자금 이자.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은 어쨌든 건물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자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니까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종료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마지막 5번. 다음은 덕산기업의 법인 차량 관련 자료이다. 아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전용보험에 가입하였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소나타 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네시스는 렌트네요. 그쵸? 그래서 자가 렌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을 열어주시고 얘는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부터 들어가셔서 여기에 원래 자가는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불러와야지 되는데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은 또 따로 안 하니까 자 101번 차량번호 27로 2727 차종은 소나타 그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고정자산 가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코드명은 따로 지금 없죠. 그래서 고정자산 코드명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취득일자 2021년 05월 01일 경비구분은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800번대 자가고요. 임차기간이 따로 없죠. 보험 가입 여부 보험이 2번 쓰셔야 되겠네요. 2021년 05월 01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5월 01일 2023년 04월 30일 운행기록지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운행기록지를 미작성했다 이랬으니까 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드번호 102번 제네시스 38호 2929 제네시스
사용하는 거고요. 고정자산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일자는 2022년 09월 01일 임차일 써주시면 되겠고 800번대 그 다음에 자가가 아니라 렌트입니다. 그쵸? 임차기간은 여기에 임차기간 렌트기간 나와 있으니까 2022년 09월 01일서부터 2024년 08월 30일까지 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기간은 2022년 09월 01일서부터 2023년 08월 30일까지 운행기록지 사용하고요. 전기 2월 없죠. 올해 렌트 받았으니까.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건 일단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가 2대가 들어옵니다. 차가 2대가 들어오고 소나타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취득가액은 3,400만원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680만원 나와있죠. 680만원. 그리고 유류비는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를 잠깐만요. 보험료를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보험료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바꾸면 내년도 보험료가 이 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는 빼고 입력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올해 단기분만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보험료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52만원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얘를 잠깐 전체 화면으로 해보면 우리 이렇게 송금 산입해야 할 금액이 문제상에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제네시스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총 주행 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주행 거리가 여기 보시면 운행일지 10,000km고 업무 사용 거리 9,000이니까 그래서 총 주행 거리 만이고요. 업무 사용 거리는 9,000입니다. 90%만큼 사용했고 이건 렌트니까 취득가액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임차료. 그런데 월 렌트료가 132만원이니까 우리는 9, 10, 11, 12 4개월을 썼죠. 그쵸?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곱하기 4 그럼 4, 4, 3, 12, 4, 2, 8 그럼 528만원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임차료 528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 유류비 22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업무 미사용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F2 누르셔서 F2래. F4 업무 미사용.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겠습니다. 업무 미사용은 74만 8천원만큼을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데 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누구한테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가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렌트도 한도 초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렌트를 클릭했을 때 한도 초과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신 후에 조정 등록에 가셔서 렌트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F4 눌러주시면 여기를 옆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데 자가께 있고 렌트가 있어요. 자가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고 렌트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니까 지금은 렌트에 있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유가 뜰 거고 금액은 65만 9,733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법인세까지 해서 우리가 법인 조정까지 기출문제를 105회를 조금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따로 또 드릴 거고요. 열심히 반복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